그래서 이제 2부부터는 좀 그 포지션을 넓혀가지고 글쓰기 문학뿐만 아니라 어떤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언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이 말하면 다들 놀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완독한 책이 4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4권을 알고 계시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몰라요. 네. 근데 그 개수는 기억해요. 4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한창 그 저희 초등학교 때 독서 장려한다고 독서관 많이 쓰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많이 저는 썼지. 축구도 안 썼거든요. 네. 축구도 책 안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진짜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려고 하는 때쯤에 정말 이제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네. 그리고 나는 꿈이 뭐지? 이런 생각이 정말 진지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뭐에 뭐 귀신이 저를 데려가듯이 막 끌려가서 서점에 들어갔거든요. 네. 집 앞에 그 조그마한 서점이 있었어요. 그 서점에 들어가서 뭐에 또 홀린 듯이 막 가가지고 소설 부분에 이렇게 먼저 막 갔고 진짜요? 그 소설 부분에서는 막 이것저것 찾다가 처음 딱 표지가 괜찮다 해서 발견한 책이 바리대기라는 소설이었어요. 이름을 바리대기. 들어봤어요. 바리대기. 그래요? 네. 그 책이 황석영 작가라는 분이 쓰신 건데 그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 네. 삼포 가는 길 들어봤어요? 네. 알아요. 그렇죠. 그 작가세요. 되게 할아버지인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진짜요? 명이고 제가 작가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첫 순간? 어떤 계기가 네. 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리대기라는 책을 딱 읽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라. 그쵸. 제가 잘 알죠. 그래서 그냥 몇 장 읽다 보면 막 졸리고 자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하는데 근데 천천히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막 읽히는 거예요. 부스트가 붙듯이. 네. 그래서 막 결국엔 이제 한 달 끙끙 앓다가 한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딱 읽고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정말 오만한 생각이죠.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그게 진짜 너무 오만하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다 해서 막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끄적이기 시작하고 처음 쓴 건 가사. 네, 가사부터 쓰기 시작했죠. 실행력이 근데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누구나 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풋. 끝난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덮어. 그리고 이미 나는 쓴 사람이야. 내 머릿속에서는. 풋 이러고. 네. 근데 바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는 게 네. 어떻게 약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나요? 그리고 좀 궁금해. 그게 신기한 게 그 흐름이 되게 어색해요. 솔직히. 뭐 먹고 살지? 하다가 작가가 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보통 뭐 하지 하다 작가 이게 책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먹고 살지? 책이? 거의 그 이상 작가 그 화법을 뭐라 하죠? 그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 무의식 그 사실 개연성이 없죠. 네. 이런 걸 글로 쓰면 개연성이 없어져요. 저는 아까 서점에 갔다고 하셨을 때 네. 당연히 그 자기 뭐라 하죠? 그거 나 왜 단어를 모르죠? 그 나한테 힘을 불어넣어주는 책이 뭐라 하죠?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약간 수순이 아니야. 맞지. 그쵸. 근데 소설? 약간 그렇게 된 거죠? 너무 진짜 뭔가에 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내가 그걸 약간 후회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때 사실 자기계발서를 가서 주식계발서 같은 걸 읽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렇긴 한데 뭐 너무 좀 진짜 말도 안 되게 뭐에 홀리듯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조금씩 글을 쓰시고 네. 가사가 됐던 뭐 시가 맞아요. 됐던 이렇게 하시다가 그럼 또 이제 문창과 제 생각에는 그거랑 또 입시랑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르죠. 그쵸.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입시를 또 다른 걸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창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앞으로의 내 경제 활동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못 해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왜냐면 처음 살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 건 그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렇게 빠져서
뭐 어머니한테 또 다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다 공공연하게 말했죠. 나는 작가가 될 거고 소설가를 하고 싶고. 근데 어머니가 그거 엄마 알아보니까 평균 월급이 150도 안 된대. 바로 현실로 찔러주시네.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굶어 죽어도 좋아.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이런 그때는 참 팩이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들 뭐 저는 문과였으니까 뭐 경제학과를 가든 경영학과를 가든 뭐 교육과를 그쵸. 가든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는데 저는 희한하게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문해창작학과, 뭐 국어국문학과 이런 데를. 그래서 뭐 알아보다가 저희 할머니 집이 지금 제가 사는데 바로 옆인데 거기가 또 학교 근처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괜찮네 해서 근데 보니까 문해창작학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뭐 국문과도 지원하고 다 지원했는데 이제 몇 개 붙은 데서 거기가 잘 돼서 문해창작학과를 갔던 거죠. 그렇게 된 거구나. 어떻게 보면 좀 낭만이 있는 게 자기가 처음 되기로 선택한 직업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막 초등학교 때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저만 해도 인생에서의 어떤 꿈이 얼마나 아직도 저는 바뀌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바뀌죠. 좀 굉장히 낭만이 있네. 사실 낭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삶에서 낭만이라는 게 개연성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연성이 없고 논리가 없는 게 낭만이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은 낭만이 아니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사실 계획 없이 뭔가 나에게 소소한 기쁨이 올 때 그때를 낭만스럽다 그래요. 맞아요. 괜히 뭐 그냥 길을 걷다가 우연히 딱 하늘을 봤는데 저희 오면서 그랬잖아요. 달이 되게 보름달이 되게 예쁘게 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낭만인 거죠. 맞아. 내가 진짜 오늘 무슨 개기일식이 있어서 막 구경하는 그런 거는 이제 관측이고. 사람 웅성웅성한데. 관측이죠. 관측이죠. 그렇죠. 우연히 찾아오는 게 낭만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궁금해지는 건 제가 딱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뭐 이런 면모도 있고 이런 면모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정반대거든요. 이쪽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입시 준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봤고 왜 뭐 이쪽으로 갔는지도 들어봤고 어떻게 생각해? 그게 너 입장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의 간단한 소개하자면 정필님 같은 경우 이걸 딱 원해서 이제 이과를 가신 거잖아요. 저는 반대로 속업법을 했어요. 이건 죽어도 싫은데 이건 조금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너무 좋아하는 게 없는 거지. 안 되겠는데 남다 보니까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이 굉장히 소거되기 힘든 왜냐면 너무 자리가 좋아요. 터가 그래서 다 지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선택이 이런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테고 뭔가 인생에 있어서 다를 텐데 한 가지는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느 부분에서 무조건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이런 삶에 대해서 그냥 저는 이제 결국엔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한 거니까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무조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게 한편으로는 뭔가 부럽네요. 어때요? 승윤 씨는 어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예체능을 선택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하는 걸 해서 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도 일종의 소고법이었어요. 저는 이제 되게 중간에 위치해 있는 애매한 사람인데 저는 이과였거든요. 여기서도 수없이 말했지만 이과였는데 이제 공대를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생각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늦게 한 게 그 전까지는 너무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어요. 너는 공대야, 너는 이과야. 돌이켜보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한 선택이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온 거예요. 그러네요. 네, 돌이킬 수 없는 거. 심지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전 열심히 보냈거든요. 학생 생활을.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내 꿈의 전부를 소거해버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그러면 지금 문과를 갈 수는 없고 어디를 가지? 하고 이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바운더리를 왜냐면 지금 와서 예체능 미대 입시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를. 그게 뭐가 되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만드는 게 좋은데 이제 저한테 눈에 들어온 건 저희 집에 있던 재봉틀이었고 그래서 그냥 의류학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건데 제가 옷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저한테 있어서는 선택은 선택이었지만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간 건 아니고 현실 반 낭만 반인 것 같은. 뭐 그런 거 같아. 사실 저는 도피라고 생각하긴 해. 그렇다고 이 선택을 막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그치.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인생고 그래서 저도 약간 전 회색 분자 같은 사람이어서 이런 것도 너무 부럽고 이런 것도 사실 부러워요. 이게 검은 듣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괴감이 드는 거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다. 여유를 즐길 필요도 있는데. 뭐 약간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다시 들어와서 문해창작과를 어떻게 보면 중3 때까지 진짜 안 읽은 거야. 여기까지 저랑 똑같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이거 확 바뀐 게 이 3년 사이에 그렇지. 확 바뀐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 꿈을 계속 가지고 가실 생각이세요? 뭔가 작가라는 꿈을. 지금 당장 이룰 생각은 없어요. 좀 장기적으로. 네. 오. 한 40, 네. 50? 네. 그쯤 되면 내가 어떻게든 내 이름을 건 지금은 제가 가져온 책이 네. 바코드가 찍혀있지 않지만 네. 바코드가 찍히는 순간 국립도서관에도 거기 올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좀 밀어놨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이루기에는 아직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쵸. 작가라는 것은 내가 언젠간 이루겠지만 좀 멀리 미뤄둔 꿈?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 자체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또 글이 나오고. 그러면 너도 이제 책을 만들어 본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맞아, 책을 저 뻔뻔하게 가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만들지 않았지만 뭔가 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재미가 뭘까요? 이런 보람? 뭐예요? 먼저 저를 한번 인터뷰해 보시겠어요? 네네. 저는 책을 만드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네네네. 어떤 책이었어요? 단편 소설 집이었고 아까 그 작품을 읽고 이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그래도 평균 이상은 읽었던 사람인데 반대로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좀 많이 읽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안 읽었어요. 반대로 아예 그냥 책은 그냥 논문이 아니라 그 문제집.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와서 뭐 한두 권씩 조금씩 읽다가 군대를 갔죠. 이제 군대 훈련소에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추석 때 가가지고 추석 기간을 야수교라고 이제 운전 연습하는. 네, 거기서 보냈는데 거기는 추석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핸드폰도 없고 통화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 앞에 이렇게 거긴 도서관도 없었고 그냥 조그마한 책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단편 젊은 작가상 단편 문학집이 시기별로 쭉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오래됐던 게 2013인가 15년인가 이걸 다 읽어야겠다. 그래서 가장 옛날 거부터 차례차례 올라가자. 그때는 전 단편 소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가야겠지. 짬순대로. 네, 읽었는데 이게 아시죠? 이게 딱 읽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맞아. 이게 잘 사는지 오래돼가지고 이 가운데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고 짠 흔적이네. 이미 여기는 이제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다른 종이 한 장은 이게 빠져 있고 이랬어요. 이제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양의 미래라는 단편 소설이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은영 성이 기억이 안 나네. 작가 그분이 양의 미래. 그분 작가예요. 그 디디라는 소설을 황정은. 황정은 작가님. 꽤 유명하시긴 하시죠. 그 소설 딱 처음에 읽었어요. 그게 아마 그 해 상을 받았던 1등을 했던 소설이라서 또 웃긴 건 그게 첫 번째도 아니었는데 1등 한 것부터 읽었어. 딱 펼쳤는데? 아니 펼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아주 그 찌들어 있던 거죠. 1등이 가장 좋겠지 하면서 1등부터 읽은 거죠. 근데 그걸 읽고 가장 처음 든 생각은 뭐겠어요? 뭐야?
이 정도면 나도 쓰.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한 8월, 9월 추석이었으니까 그렇게 읽고 그때 그 시기에 그래서 그걸 거의 다 읽었어요. 거기 막 책을. 그러고 나서 이제 책에 재미를 붙이고 글은 안 쓰고 이제 계속 책을 읽다가 군대 하면서 계속 책을 읽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대 가서도 계속 읽고 하다가 저한테 있어서 가장 낭만의 시기라고 말하는 꾸준히 그 GOP에 있던 시기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운전비행이었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날에는 저한테 있어서는 자유시간이었어요. 그쪽 해당 부대 소속이 그쵸.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병사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짜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무도 안 가는 그 도서관? 간부 휴게소에 어. 가서 간부 휴게소에 그러니까 간이 도서관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냥 하루에 뭐 거의 한 권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었어요. 할 게 없어. 재밌었어. 그리고 웃긴 건 소설밖에 안 읽었어요. 그냥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제 그때가 생각난 거죠. 나 그때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써봐야겠다. 근데 마침 우연히 제 관물대 이유는 모르겠는 전 관물대 주인이 버리고 간 진짜? 원고서라 그래야 되나? 그냥 비어있어 쓸 수 있는 네. 그게 있었거든요. 원고지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호치키스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를 쭉 다 쓰고 나서 단편 소설을 굉장히 빨리 썼어요. 처음 쓴 거를. 그래서 다 쓰고 나서 나 재능이 있어. 나 천재다. 재능이 있을지도. 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때 이제 제가 전역할 때 한 권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뒤지게 안 써지더라고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계속 그 주인공을 설정해놓고 이제 나라면 어떻게 했지? 누구라면 어떻게 했지? 내 친구라면 어떻게 했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고 결과적으로 전역할 때 다 못 썼고 전역하고 나와서 계속 쓰고 어쨌든 이게 내긴 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렇게 출판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얇아요, 제 거. 굉장히 얇고 단편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단편 소설이 근데 짧은 건 아까 그 시만큼 짧아요. 단편 소설인데. 그리고 중간에 뭐 그냥 그 임상 시험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굉장히 실험적으로 그냥 네. 아까 말했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썼던 글을 포함해서 한 7개? 그래도 꽤 많네요. 짧게 여러 개를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길게 끌고 나갈. 그런 형식도 있어요. 소설 그 중에 네네. 여편이라고. 여편. 그 나뭇잎 엽 아, 써서 알아요. 나뭇잎에 쓸 정도로 짧은 글이다 해서 여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글도 되게 많아요. 그런 맞아요. 거 잘 쓰는 사람 진짜 잘 써요. 그런데 저는- 소질이 있으실지도. 저는 장편을 쓰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군대에서 거의 한 몇 개월 내내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패해서 아직도 이제 제 드라이브엔 있는데 그건 이제 못 실었죠. 몇십 페이지를 썼는데 저 딴에는 실수 없다. 못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 그래가지고 이제 버려졌죠. 그래서 저의 아직도 그 로망은 장편 소설을 한번 쓰는 것. 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몰라요? 진짜-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10년이 그러니까요.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돌아와서 네. 문학에 쓰는 재미. 그- 쓰는 재미. 네. 너 입장에서 왜 쓰는지 알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저 얘기를 좀 첨가를 하자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하셨네요. 이게 뭐 책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거였냐면은 가사였어요. 나도 쓸 때 가사. 랩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사를 많이 봤었는데 이 정도 가사 나도 쓸 수 있겠는 걸?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쓰고 해서 몇 번 막 그런 데 올렸어요. 힙합 카페 같은 데 어렸을 때. 칭찬 막 꼬맹이 같은 사람들.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와 너무 어려운데? 맞아. 오히려 알면 알수록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치.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기서 많이 꺾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비단 가사뿐만 아니라 저는 한번 작곡을 해보고 싶어서 작곡도 배워봤어요. 근데 이제 음들을 들으니까 근데 되게 어려운데 이거 하나하나 이게 만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하이햇 하나 사운드까지도 이게 얼마나 얇게 만지는지 이거 다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너무 어렵다. 영화를 한번 찍고 싶어서 영화도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씩
구도나 디테일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이게 되죠. 사람 한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했다 그래도 너. 그런 걸 하나씩 찍먹하다 보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는데 해보니까 못 하겠는데 할 수 아 있겠는데. 그래도 해본 게 어디야. 그러니까 해본 게 어디예요? 그게 반증이 된 거죠. 할 수 있게 푹 해서 안 끝나는 게 전 다행이라 생각해요. 못 하겠는데 해서 오히려 리스펙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진이다. 대신 장점 아주 장점이 있어요. 이제 어떤 걸 그런 걸 봤을 때 더 재밌게 느낄 수 있어요. 그치, 이건 이렇게 썼구나 그래도 아. 보이는 재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나마 남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쓰게 됐고 또 출판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는 건데 일단 저가 먼저 대답을 할게요. 네. 저는 어쨌든 이 집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난 그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방법은 많죠. 뭐 그냥 대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노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술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만날 수도 그림을 있는 그릴 거고, 수도 있는 거고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는 거고 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노골적인 게 글이라고 그쵸. 문혜연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자꾸 이 문혜연이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가 욕먹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욕한다고 그래요? 그냥 제 자신이 찔리는 거죠. 아, 어쨌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솔직해지고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거의 뼈가 보일 정도로 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데서 오는 쾌감이랄까? 그런 게- 밝아버진 쾌감이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 엄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짧은 단편 소설이라고 할 수 없는 아까 뭐라 하죠? 여편 같은 글이었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그냥 샤워를 하는데 씻고 내려가다가 뭐 두개골까지 그 피로 막 세수를 하고 하다가 도저히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머리에 있는 두개골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막 거기까지 씻어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로테스크한 그런 거였는데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대솔직한 거 같아요. 굉장히 다크한 글을 쓰셨네요.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막 문체가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다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내용 자체가 좀 그로테스크한 안 읽어봤지만 굉장히 시적일 것 같아요. 문체가. 그 혼잣말 하듯이 계속 가요. 네. 나는 뭐 했다, 네. 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상상 자체가 되게 시적인 발상. 그쵸. 읽어보고 싶네요. 정필님이 생각하는 글 쓰는 거에 가장 큰 재미? 글 쓰는 거에 가장 큰 재미? 네, 승준이는 뭔가 솔직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약간 노출증 같은 거죠. 근데 여기 노출증 할 수는 없으니까 책을 통해 노출하는 그쵸, 거죠. 그렇죠. 쾌감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벗겨내고 두개골을 그렇죠. 벗겨내고 엄청난 노출. 그 정도까지. 내 뇌를 노출하는. 맞아요. 바바리맨도 이 정도 못해. 그 정도 해야 여기까지 말하면 너무 모든 걸 말하는데 그 정도까지 해야 없어지거든요. 이 수많은 생각들이. 그쵸. 그거는 공감해요. 저는 글 쓰는 거를 네. 저 사실 일기도 좀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좀 이렇게 왜 작가를 꿈꿨는지 되게 희한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 글을 쓰는 재미를 꼽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다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좀 해소가 돼요. 아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것들 중에 물론 내 이야기를 담을 때도 네. 그렇지만 내 상상에서 써내려간 글이 어느 정도 그 틀을 갖춰서 싹 써지면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네. 라는 거 알게 되는 거. 왜 내가 정말 내 무의식에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좀 끄집어내서 확인하고 싶어. 눈으로 이제 직접 네. 보는 거네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느낌? 이라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미가 뭐 깔깔깔 웃는 재미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 네.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전문가들이 진짜 좋은 음식은 좋은 음료는 복합적인 맛을 가진 거다라고 입지적인.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몰라.
그냥 비전문가들이 먹었을 때 뭐야 이거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신맛도 느끼고 이 안에서 단맛도 느껴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거 알면 알수록 더 약간 그냥 재밌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거 같아. 제가 일기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일기 쓰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어떤 날에는 내가 굉장히 우울한 날이에요. 어떤 날에는 굉장히 행복한 나고 또 어떤 날에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이 다른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인사이드 아웃 영화 네네. 아시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정말 수많은 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 안에서 혼동시키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증 가지고 정리도 안 되고 막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근데 이거를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꼭 글이 아니더라도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마음에 약간 좀 답답하고 그랬던 것들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롤 하면은 패드립을 많이 하고 이렇게 평소에는 어디 가서 사회생활 잘하다가 싸지고 거기서 풀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 배출구 같아. 맞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들어보니까 일기 안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평소에 감정 기복이 좀 많은 편이세요? 아니면 제 안에는 많아요. 안에는 표출이 안 돼. 잘 드러나진 않아요. 제 그 외관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근데 제 안에서는 굉장히 막 업앤다운이 심하죠. 그럼 막 속에서도 화가 났다가 떴다가. 네, 그렇죠. 근데 화가 나도 좀 표현을 그러니까 그거는 제 성격상 그런 거지만 막 어떤 일에 막 정말 화가 끝까지 차올랐다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샌드위치 같은 걸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탁자에 약간 이렇게 싱크대에 그 배수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파져 있으면 거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턱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물 튀기는데 맞아요. 거기다가 제가 쟁반을 이렇게 가로놨어야 되는데 세로 놓고 이렇게 샌드위치를 양옆으로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샌드위치가 양옆에 있을 때는 얘네가 괜찮아요. 시소야. 네, 괜찮아요. 이 무게중심이 맞아서. 근데 이 하나를 요 한쪽에 덮는 순간 이게 이렇게 밸런스가 바뀌면서 그게 엎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싱크대 쪽으로 엎어졌나요? 바깥쪽으로? 제 쪽으로 엎어진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보통 안 덮으니까 이렇게 덮으니까. 이렇게 덮으니까.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제가 정말 아껴 먹었던 그 아보카도 소스가 있었고 아보카도 으깬 거 그리고 막 치즈 뭐 이렇게 정말 제가 저기 하인즈 케찹, 하인즈 케찹, 하인즈 마요네즈. 또 하필이면 오뚜기가 아니야. 하인즈야. 하인즈야. 근데 진짜 아껴 먹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열받아. 그러니까 정말 속으로 막 이렇게 끌어오르다가도 욕 안 뱉었어요? 예? 그냥 소리만 질렀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때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글로 쓰면 내가 이러했는데 정말 화가 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보통 그 글을 이제 자주 쓰는 사람은 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어도 뭔가 잘 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해소할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여유 있는 거는 맞아요. 그게 큰 거 같아. 이걸 주머니에 갖고 있느냐 마느냐가 사회성에서도 뭔가 진짜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바로 뱉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게 진짜 여유가 아닐까. 이거 근데 확실히 모든 거에는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단이 있다는 말이 너무 질리긴 하지만 또 그걸 뱉음으로써 이걸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미 저는 느꼈어요. 진짜 현자다. 거기서 욕을 안 하는 거야. 마찬가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싱글벙글 집에 왔는데 나 뭔지 알지. 버블티를 포장해놨어요. 그것도 오늘 뒤졌다.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그냥 X 라지 찍고 펄 2개 추가해서 오늘 뒤졌다. 이거 먹어야겠다. 했는데 딱 버블티를 놓고 저 밖에 택배 갈 거야. 들고 오는 순간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버블티에 불러가지고 퍽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하잖아요. 그냥 퍽 터지면서 그냥 제 테이블 밑에 버블티 범벅이 된 거예요. 거의 바둑판이었어요. 진짜 어지러워서 오히려 처음에는 괜찮았어. 처음에는 물만 샜어요. 너무 열받으니까 얘 문 열려 있었거든. 택배 받으려고. 그냥 바로 여기 나왔어요. 씨발 이러고 진짜 그냥 문 열려 있는데 너무 열이 받으니까 어차피 집이니까 씨발 하고 이 버블티
병을 집어가지고 싱크대에 냈다 또 꽂았어요. 아 진짜? 너무 열받아서. 너무 열받으신 집이니까 진짜 살면서 그렇게 열받은 게 올해 최고로 열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걸 들고 매다 꽂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안에 있던 펄이 터지면서 집 곳곳에 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건 업보다 업보. 벽에 붙고 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와. 이게 무조건 이거 벌레 꼬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말이 안 나요. 실성했어요. 실어증 걸려가지고 부들부들 거리다가 아, 나 몰랐네. 나 그냥 같이 이렇게 엎어진 줄 알았어. 더 심했어. 심지어 테이블 밑으로 슬려져가지고 이 테이블 다 빼고 다 닦고 해야 되는데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사고였다. 참아야지 하면서. 근데 실어증 걸리네. 그냥 쓱 닦고 펄 하나 어떻게 다 치고 담았어요. 한 달 뒤에 또 펄이 발견되더라고요. 와. 아, 저 근데 이게 진짜 원래 베스트로 하나 떴어요. 와 진짜 밤하늘의 펄이다 그건 진짜. 진짜 그거 진짜. 기호를 패고 싶었어요. 방 하늘의 펄. 방 하늘의 진짜. 펄. 진짜 와. 그게 최고로. 와. 이 사건도 비슷한데 욕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와. 저는 바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진짜. 저는 소스가 이렇게 방 안에 튀진 않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충격적인. 그래서 근데 그 약간 엇보긴 해요. 던진 게 너무. 그러네. 엇보긴 해요. 진짜. 만약에 그걸 쏟고서 글을 썼더라면 그래서 떠나면 안 던지고 엄청난 그러면은 이 건물에 불이 났을 수도 있어요. 거의 디스코 컴퍼니였으니까 이펄 사장. 펄 사장 튼튼하게 만들지. 네, 이런 생각을 정말 현저한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좀 더 넓게 봐서 여기는 이제 뭐 책을 지었지만 창작물이란 건 왜 인간이 만들까요? 뭔가 저희도 이걸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전환돼서 좀 웃기지만 아 필요하죠, 필요해. 네. 이런 창작물을 뭔가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 인간이 막 딱 본능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그럼 이거를 왜 만들어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별로 생각했을 때 엄청난 동기 있지 않았어요. 그냥 되게 얕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가장 컸던 건 심심해서 가장. 하고 아카이빙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놓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 모시는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질적인 이유로는 저희 둘 다 막 낯가림이 심하다 보니까 밖에서 막 친해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편하니까 그냥 집에 이제 게스트 부르고 홈에서 패는 거예요. 불러놓고. 말로 이렇게. 네, 그냥 같이 말로 이제 노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좀 외로웠어요. 그 당시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겨울 될 즈음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계속 제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학교도 안 가고 이거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친구들은 내 근처에 있어요. 얘도 그때 당시에는 그치. 저기 안암에 살고 있었지만 지하철 가도 얼마 안 걸리고 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나고 뭔가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건덕지를 하나 만들자. 가장 만만한 놈을 픽한 거죠. 고맙네요.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보는 사람은 아시죠? 우리 저희 둘이 MBTI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공감해요 그 말에. 아, 진짜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날 때 뭔가 구실이 있어야 만나요. 그냥 만나진 않는 거 같아요. 그냥 보자 하긴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어떤 이슈가 있어야 맞아. 뭔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저의 어떤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이루려고 계획한 것도 있죠. 그래요? 처음 유튜버가 되고 싶었나요? 유튜버가 되고 싶었죠. 진짜요? 악용당했네요. 나중에 집은 없어요. 저는 이용당했네요. 근데 이제 그 누구보다 더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소간 이거 사실 유튜브 계정 이 친구 거거든요. 아 그래요? 지분은 없는데 기분 바꾸면 좀 못해요 이거. 맞아. 정필이는 그럼 약간 창작물에 대한 뭔가 이유가 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뭔가 공통점이 첫 번째는 심심하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뭔가 할 때 재미가 그쵸. 있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엔 재미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저희 학과에서 배운 얘기를 조금 써먹자면 이 문학의 시초가 고대 그리스 희곡이거든요. 네. 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그 소크라테스 살던 시절에 그 할아버지가 살던 시절에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영화 감독이나 뭐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은 되게 그 바이블인데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학을 딱
이렇게 쓰면서 그 아테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공원에서 이렇게 그 극장 같은 이런 데서 네. 그 연극 같은 거를 사람들이 오.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때는 시를 읽는 게 연극이었죠. 아. 네, 그 대사들이 모든 게 다 시였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그 대사 그 시 구절 하나하나에 울고 웃고 했던 것들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예술의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왜 창작물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이런 사고를 왜 할까를 저 또한 고민해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심심해서. 그냥 동물만 잡아먹고 네. 돌 쪽에서 네. 잡아먹고 하는 게 그냥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만 계속하면 심심한 거예요. 이 심심함이라는 게 굉장히 근본적인 이 느낌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돌에 피가 묻었네. 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벽에 그림도 하나 그려보고 옆에 죽어 있는 소 이렇게 피 묻혀다가 이렇게 소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소를 잡아먹었다. 진짜 사실 고대 벽화는 다 그런 식이거든요. 죽은 소를 그리는. 맞아요. 약간 그 정육점에 돼지 얼굴 이런 거 그런 거예요. 네. 사실 고대 벽화 같은 거 보면 그게 다 지금 우리가 고대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다 그때 그 사람들의 일기거든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심심하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과거의 철학자나 어떤 예술적으로 그런 큰 걸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했던 사람들. 맞아. 심심하면 해요. 심심한 사람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맞아. 못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그 먹고 심심하다는 게 후순이라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먹고 살기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심심함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맞아요. 되게 근본적인 거네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최근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웹 디자이너가 있을 수도 그치. 있고 뭐 엄청 많은 단어 뒤에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전 패션 디자인 쪽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디자인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달하다라는 고대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서 디자인이 됐다고 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이나 의미가 디자인이 아니라 그게 이미 있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가 디자인이라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양양군에서 연어축제를 한다고 하면 양양군에 있는 연어축제는 이미 있고 이거를 팜플렛으로 어떻게 만들지가 디자인인 건데 그쵸. 내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인 저의 과라고 하면은 사실 이 옷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뭐 나의 삶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가 나한테 해줬던 얘기나 그런 게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이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네. 이게 이렇게 반대로 네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 알맹이가 없는데 그냥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패션 디자인은 사실 아까 말했지만 글만큼 노골적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숨기기가 좋아요. 맞아요. 그냥 해놓으면 사실 박수 쳐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아시다시피 어느 한정된 분야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되기가 쉽고.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글을 다시 쓰려고 펜을 잡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난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 돼. 그걸 연습을 했으니까 알맹이 없는 훈련.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실제로 알맹이가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오랜 기간이 아니라 기껏해야 한 1, 2년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 그래서 내가 최근에 다시 책을 읽는 이유가 좀 다시 이걸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오늘 오시기 전부터 사실 어떤 저의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그렇게 글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
그 작가들도 그냥 현역 작가들, 그러니까 글을 이제 막 전문적으로 쓰는 전업 작가들 있잖아요. 네, 제가 네, 아까 네. 말했던 황석영 작가라든지 좋아하셨던 황정은 작가라든지 그쵸. 이런 분들은 오로지 다 본인 경험대로 쓰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고 음, 거기다가 이제 살을 덧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자료 조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는 글들이 그냥 막 술술술 적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사하고 연구해낸 결과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뭔가 잘 안 써지고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글을 가지고 먹고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막 연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안 써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요새는 글 말고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대신 말해주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이 유튜브 네. 촬영도 누군가가 이 영상을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저 사람이 해주네? 그럼 사실 내가 뭔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만족했어요. 대리만족이니까. 네.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죠. 예, 이용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채워주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쵸. 그 마음도 알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 거야. 어쨌든 제가 이겨내야 될 저의 문제이지만. 그래서 저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란 것 말고 그냥 그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너무 공감이 되고 저조차도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뭐 영화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안 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거 이제 거의 중독되다시피 네네. 보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내 말과 내 단어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래서 막 안 보고 그냥 막 쓰기도 하는데 그 잘 안 써지죠. 잘 안 써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러게요. 너무 약간 당연한 작곡가가 다들 그런 거니까. 음악 안 듣는 작곡가.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일부러. 맞아요. 그 부활의 김태원 맞아요. 그분이 맞아요. 그 작업할 때는 네, 작업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본인 곡 말고는 안 듣는다.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창작하려면 그래야 되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어떤? 그렇게 안 써질 때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글이 안 써지는 것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그렇죠. 내 안에 비어 있는 무언가 때문에 네. 힘든 거죠. 네. 뭔가 내가 표현할 게 없나라는 건 내 안에 뭔가 내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할 게 없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왜냐면 어쨌든 저는 창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나한테 있어서 사람이 있는데 이걸 끌고 마치 장편소설을 쓰는 것처럼 이걸 끌고 계속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걸 어려워하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당연히 겪어야 될 거겠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저 경민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만약에 이렇게 뭔가 내 안에 아니면 내 스스로 뭔가 의미 부여할 것이 없는 그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솔직히 저는 소신 말하는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네네. 일단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많이 표현하고 싶다, 엄청 많이 표현하고 싶은데 그 두 분은 그런데 저는 이제 굳이? 약간 기준적으로 낮은 거죠.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굳이? 오히려 저는 이제 그거에 제가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좀 낮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오히려 저 안에 이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제 안에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자만스럽게 뭔가 할 말이 많은데 내 기준에 비해서 단지 표현이 안 해서 귀찮을 뿐인 거죠. 표현하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지 뭔가 쏟아낼 건 많은데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저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저 이런 문제보다는 뭔가 알맹이가 좀 없어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못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알맹이가 있는데 이 표현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해요 그냥 표현을. 아. 게으른 완벽주의자 해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삶이. 그럼 또 잊어먹고, 근데 잊어먹는다고 타격도 받지 않아요. 그냥 잊어먹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 알맹이 없어. 그럼 공감이 안 되는데요? 아니 근데 공감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줘서 좋다. 알 것 같아요 이러는 거. 모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 뭐 어떤 무슨 얘기 하세요? 그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글을 쓰시는 당위성이라는 게 있나?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어요. 당위성. 어쨌든 장표일님한테 있어서 표현 방법,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 글쓰기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쓰는 당위성을 좀 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거든요. 극자 하나씩 굉장히- 얘기하다가 네. 마지막에 들어볼까요? 생각하시면 네, 뭐 볼까요? 먼저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잠시만요. 그랬을 때 당위성. 아니, 글뿐만 아니라. 글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을 하면 창작하는 당위성. 당위성이라 생각하면은 솔직히 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은 이 인간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이 사회 속에서 이 인간 무리들 중에서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창작인 것 같아요. 뭔가 내 흔적을 남기기 가장 좋은, 나로 꽉 채운 뭔가를 무언가를 던지는 느낌? 그런 거다. 저는 제가 했던 말 중에 좀 가장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말이 있는데, 저희 아빠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엄마를 좀 닮았고 아버지는 완전 이공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문학이나 예술 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아빠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이를 먹고 이해를 못하 서로 이제 괴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아빠한테 너무 좀 예의 없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원래 말투부터 얘기가 그 원래 자기 얘기를 못하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완전 그렇게 딥하진 않지만 그 정도 어느 선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막 거시적으로 막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당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당위성이 약간 뭐랄까 그냥 당위성을 위한 당위성이에요. 오, 약간 왜냐면 자명한 거네요. 더 이상 깊이 생각하기가 무서워서일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글을 계속 이제 문학도로서 계속 써올 때도 느꼈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뭔가를 의미부여하면서 산다라는 느낌. 뭔가 의미부여를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좀 의미부여예요. 내가 이거를 나는 이런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본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본인으로서의 의미가. 그러니까 모든 현상과 모든 일에는 자기만의 의미가 있고, 문학은 특히 거기에 큰 의미들을 부여해서 그것이 네 삶의 중요한 순간이야, 네 삶의 행복한 순간이야, 네 삶의 슬픈 순간이야 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작업이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나 우리가 비평 얘기할 때도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만의 또 어떤 의미 부여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미를 부여한 의미가 전혀 뭐 필요 없다, 소용 없다 라고 말하기도 좀 너무 무자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글을 쓸 때 그 당위성도 제 삶의 어떤 의미 부여를 위해서 그래야지 내 삶이 뭔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당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쓴다라는 거. 근데 저는 글을 쓰는 거지만 경민님은 어떤 뭔가 하겠죠? 유튜브 찍는 걸 수도 있고, 유튜브 찍는 거, 뭐 버블티를 먹는 것. 그렇죠. 사실 버블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렇게 화낼 일도 없잖아요. 버블이 튈 일도 없었을 텐데. 버블이 튈 일도 없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떤 글을 쓸 때 뭔가 잘 안 써지는 것 같은 거에서의 괴로움, 뭔가 글을 쓴다라는 그 행위에 내가 내 삶에 어떤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의미 부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제 글 쓰는 당위성 그리고 어떤 걸 만들어낸다 그런 거는 내 삶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받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네.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기력이 없을 그쵸. 때 그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내가 요새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건 뭘까? 네. 의미가 네.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게 없다는 것. 하다못해 저 조그만한 내가 차를 마시는 거에 네. 의미 부여하든 아니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는 거에 대한 의미 부여? 네. 그럼 매일 아침마다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먹는다라는 건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삶의 그 의미 부여가 필요한 순간이 와요. 그럴 때마다 좀 상기시켜 보면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부여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라는 게 요즘 너무 가벼워졌달까? 하지만 생각을 안 하죠. 잘. 그렇죠. 그리고 의미 부여라는 단어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아이 괜한 의미 부여하지 마. 오히려 부정적으로. 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네. 우리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마무리할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저부터 이 후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오늘만큼 솔직하게 영상을 찍은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시다시피 저랑 MBTI도 같으시니까 되게 다양한 성향이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이 안에 가끔 만나면 막 여기다 대고 욕도 하고 그냥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조신한 척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저 본질에 가까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 수필을 썼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맞아요. 심지어 오늘 처음 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네, 좋아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후기는 확실히 회사에서도 있겠지만은 회사 별명이 그렇거든요. 3명 있는데 첫째, 둘째 한 명 있다고 하셔서 그게 맞는 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가 근데 거의 둘째, 셋째가 막둥이야. 맏형이구나, 맏형. 첫째가 너무 높아.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너무 진짜 철학적인 고민이랑 이런 게 단단한 사람인 것 느꼈어요. 되게 단단한 사람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부러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게 절대 저를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구부러지기 쉬운 이런 사람인데 정필님 보면 되게 단단한 사람이라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그런 걸 느끼고 조금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확실히 많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네요. 되게 오늘 되게 솔직히 촬영이 전보다 많이 길었는데 이 긴 시간마저도 되게 꽉 차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만에 되게 뿌듯합니다. 울 뻔하셨다고. 저는 진짜 울 뻔했어요. 특이한 말씀 네. 해주시죠.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밤늦게 수다 떠는 느낌이라 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 책도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네, 너무 저의 영광. 네, 진짜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이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좋죠. 네. 이게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진솔한 얘기도 정말 재밌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또 뭐 앞으로 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피스.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